네, 74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경영성과에 관한 거는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나요?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나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즉,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익 비용과 관련 있는 그런 거래를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 보시면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요거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의 부채죠. 그리고 현금, 요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랑 자산은 수익 비용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부채가 감소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음 발행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우리가 지급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 비용과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기업주 개인의 차입금을 기업이 대신 지급하다. 요거는 뭐예요? 개인적인 거 우리가 기업 돈으로 썼다라고 하면 우리 인출금이라는 계정 쓰잖아요. 인출금은 우리가 자본 항목의 차감 계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본에서 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수익과 비용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즉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즉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에 대한 결합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결합관계에 관한 거는 얼마 전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죠. 자, 결합관계는 우리가 단기 차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요거 분개부터 해볼게요. 자, 차변에 뭐예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즉, 우리 부채 갚은 거잖아요. 지금 빚 갚은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부채가 감소되는 거고, 지금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이 오겠죠. 그래서 보기를 고르면 우리 단기 차입금이라는 뭐가 감소됐다? 부채가 감소됐다. 그리고 현금이라는 뭐가 감소했다? 자산이 감소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빈칸이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총 비용 요걸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요거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우리 빈칸만 채우면 돼요. 일단 자산부채 자본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거 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시점을 제가 보라고 했죠? 어느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인지. 지금 보시면 자산이랑 부채는 기초가 나와 있고 자본은 기말 자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총 비용을 구하는 거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이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익이라는 건 단기 순이익이겠죠? 우리 이번 기수 순수한 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총 비용을 요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걸 모른다. 그러면 총 수익은 25만 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을 구하면 거꾸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단기 순이익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쵸? 일단 기초 자산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관련 있는 등식을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를 우리가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자본, 그렇죠? 기초 자산이 아니고 기초 자본에 단기 순이익을 넣으면 기말 자본이 된다라는 걸 먼저 깔고서, 자, 그럼 기초 자본은 이걸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산, 기초 자산 50만 원 마이너스 기초 부채 20만 원 하면 기초 자본은 얼마다? 30만 원이다. 자, 단기 순이익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면 기말 자본이 어쨌든 35만 원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기순이익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얼마예요? 당기순이익? 5만 원.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빈칸을 채우면 총 비용은 얼마다 라는 얘기예요. 총 비용은 20만 원이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식을 떠올려서 빈칸만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빈칸 안에 들어갈 가나의 용어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지문 보시면 발생한 거래 내역을 순서에 따라 장부에 분개하여 적는 장부. 자, 분개하여 적는 장부. 우리 날짜별로 쭉 적는 장부 뭐예요? 분개장. 그쵸? 분개하는 장부가 분개장이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자, 뭘로? 계정 과목별로 기록, 계산, 요약하는 장부. 자, 우리가 분개장 한 거를 어디에다가 옮겨 적는다? 총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다. 그래서 옮겨 적는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부에 관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산표에 대한 것도 거의 매회 한 번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보시면 시산표에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만 우리가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1번 차변과 대변의 같이 틀린 금액 동시에 틀렸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쵸? 차이는 안 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겠고, 금액은 동일하게 기입하였으나 계정을 반대로 썼대요. 자, 계정 과목 틀렸다 이런 것도 숫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에 전기를 누락했대요. 자,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만 누락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쪽에 금액이 그만큼 비게 되겠죠. 그래서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시산표로 발견을 할 수 있는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거래 전체 본계가 누락된 경우, 전체가 누락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같이 동시에 누락됐기 때문에 차대변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발견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6번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현금에 대해서 현금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화폐 있죠? 그리고 뭐 지폐나 동전 이런 거 현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뭐 배당금, 영수증. 즉 우리 회사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주주잖아요. 주주한테 배당금을 줄 때 이러한 영수증을 주거든요. 이 영수증 은행으로 가지고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 받은 것 자체를 그냥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편한 증서나 국고송금 통지서 같은 여러 가지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인데, 자,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취득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굉장히 빠른 시점이죠. 빠른 시점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우리 당좌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현금성 자산,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 자, 요거는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현금으로 분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설명과 관련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가보면 상품 매출 대금을 조기에 수취함에 따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조기에 수취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
자, 우리가 조기의 수치에서 우리가 원래는 뭐 2달 뒤에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그 거래처에서 조금 일찍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 그래서 조금 깎아줬다. 즉 대금을 조기의 회수.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매출했는데 할인해줬다라는 거죠. 매출했는데 할인해줬다. 그래서 매출 할인이 되겠고, 그다음 나를 볼게요. 매출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서 상품을 회수하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 이미 팔았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반품 받아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한 거를 다시 환입했다라고 해서 매출 환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매출 채권 A와 매입 채무 B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A는 매출 채권이 들어가야 된대요. 매출 채권은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다. 첫 번째 외상 매출금, 두 번째 받을 어음 2가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받을 어음 여기 보이네요. 받을 어음 보이네요. 그러면 자, 2번 아니면 4번이겠고, 그 다음에 B번에는 이제 매입 채무 요거를 골라보래요. B번에 매입 채무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죠. 자, 매입 채무 뭐예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 어음 2가지 있죠. 그래서 자, 외상 매입금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취득 원가가 50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50만 원, 내용 연수가 5년인 유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월 1일에 500만 원을 취득했다. 그러면 500만 원 취득 원가에서 뭘 뺀다? 잔존 가치를 뺀다. 얼마예요? 50만 원. 자, 여기에 뭘로 나눠준다? 내용 연수로 나눠준다. 그래서 5년으로 나눠주면 1년간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정답은 90만 원. 그래서 2번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같은 동일한 금액이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게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비유동 부채 금액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비유동 부채인지 알아야 우리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외상 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부채긴 부채인데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 부채가 아닌 유동 부채예요. 유동 부채. 그래서 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만간 갚아야 되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부채예요.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 자, 장기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부터 뭐 느낌이 오시죠? 비유동이다. 즉 1년 이상 우리가 기간이 있는 그런 부채다. 그래서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 부채 2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공부는 안 하셔도 전산회계 입금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시지만 요 이름 자체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굉장히 거액의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적립해 놓는 그러한 개정 과목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금액, 요거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고, 요것도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것도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개 더하면 700만 원 해서 2번이 되겠고요.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단기에 미지급된 이자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말이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일단은 우리 결산 시점이 와가지고 이번 기수에 미지급된 이자 비용, 자, 요게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처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우리가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기수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이자 비용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수 이자 비용 그냥 반영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지 우리가 아직 못 냈을 뿐이지 일단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올해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단기에 미지급된 이자 비용이니까 일단은 이자 비용이라는 차변에 뭐가 생기죠? 비용이 발생하죠. 이자 비용이라는 차변에 비용이 생겨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대변에는 뭐라고 쓸까요? 우리가 이자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채로 분류를 하는 거고 이 이자 비용은 당연히 비용이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빼먹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 1번 부채의 과소계상. 우리가 부채를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인식을 안 했으니까 부채가 그만큼 과소계상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순이익의 과소대상. 자, 요거는 뭐 비용이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과소계상됐죠.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이익은 과대계상된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 지금 과소계상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익이 과소계상. 자, 수익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분계 시 차변에 기입해야 하는 개정 과목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결산일까지 현금 시제 부족액 5,0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결산 시점이고요. 우리가 현금 시제 부족액이 있었나 봐요. 우리 현금과 현금 실제 잔액과 우리 장부산 잔액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중에는 요거를 뭘로 처리했어요? 기중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현금 시제가 부족했으니까 이게 실제 현금이 더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부 금액을 그만큼 줄여줬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5,000원이고 대변에 그만큼 장부에 현금을 줄여줘야 되니까 현금 5,000원 이렇게 기중에 처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말 시점에 이 현금과 부족이라는 거는 임시계정이라고 했죠. 임시계정. 그래서 이게 절대로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걸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없애주는데 그러면 차변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 지금 원인을 아직까지 몰랐으니까 차변에는 잡손실 5,000원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어쨌든 비용이 오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다음 기말 결산 정리사항 중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 회차 때 이 풀이를 하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연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 이라고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예상이 곧 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라고 해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이어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용을 이어난다 그러면 자 그리고 예상 즉 발생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수익은 미수 수익, 그다음 비용은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면 임대료 선수분 계산 및 임차료 선급금 계산. 자 이건 뭐냐면 임대료 선수금 그러면 선수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임차료 선급분은 자 선급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연에 대한 얘기였고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 임대료 선수분. 자 선수 수익이죠. 그 다음에 임차료 미지급금.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임대료 미수분. 그러면 미수 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 선급분. 그러면 선급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요렇게 되니까 요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미수분 맞고요. 미수 수익. 그 다음에 임차료 미지급금.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즉 수익과 비용의 예산, 즉 발생에 대한 거 이렇게 두 개가 짝지어진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4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정리된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14번 보기 전에 우리 대손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요거는 교재 118페이지 보시면 대손회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들, 즉 뭐 외상매출금이라든지 바드럼 또는 뭐 미수금 등등 어쨌든 우리가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받게 되는 걸 대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런 게 대손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경우를 볼게요. 자 2018년 12월 1일 날 거래처에서 상품을 3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다. 자 이거 붕괴하실 수 있죠.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외상 매출금이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증가가 되게 되겠고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2019년에 자 1년이 지나서 자 3월 1일 날 위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사유가 발생하다. 자 대손 사유 발생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됐거나 또는 뭐 사장님이 행방불명됐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받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외상 매출금을 없애줘야겠죠.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없애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변의 이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없애주는 회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외상 매출금 자체를 이렇게 없애주는 게 바로 직접법에 의한 대손 회계 처리였고요. 자, 이게 뭐다? 직접법이다. 자, 이게 직접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차감을 시켜줬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직접법이었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2018년에 대한 이러한 거래 때문에 지금 대손상각비가 2019년에 발생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어긋난다. 왜 2018년 거를 2019년에 와서야 대손상각비 비용을 처리하느냐,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를 넣어요. 자, 2018년 자 같은 연도죠. 같은 연도 결산 시점에 하나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 못 받을 것 같아. 우리 이거 못 받을 것 같아라고 미리 같은 연도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내년에 인식하지 말고 애초에 이거 못 받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같은 연도 기말에 대손상각비를 미리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이 외상 매출금이 아직은 부도가 발생한 건 아니고 우리 예상일 뿐이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런 개념 과목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손 충당금이라는 요 개념 과목
우리가 대손상각비를 같은 연도 기말에 이식을 하는 게 이게 간접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말 시점에 처리를 해놨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2019년 즉 다음 연도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 대손사유가 발생해서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외상 매출금을 그제서야 없애주고 이 대손 충당금 그거를 설정해놨던 거를 우리가 충당을 시켜준다라는 것이 요게 이제 간접법에 의한 대손 회계 처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는 요거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보면 자 이제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이제 2019년 기말이 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은 지금 현재 5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외상매출금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고 대손 예상, 이제 기말이 됐으니까 예상을 해야겠죠? 예상이 이 채권 금액의 1%이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상 시점에 대손 상각비를 계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천만 원에 곱하기 1% 해가지고 자 대손 상각비 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말 시점에 또 예상을 해서 대손 상각비를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대손 사유가 발생해서 실제로 대손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우리가 예상은 30만 원 띄울 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20만 원밖에 안 띄었다.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20만 원만큼만 예상 매출금을 없애주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30만 원을 우리가 뛸 것 같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띠낀 게 얼마예요? 20만 원밖에 안 뜯겼어요. 그러면 우리 얼마의 여유가 있어요? 10만 원만큼은 이제 더 띄워도 된다라는 거죠. 이 여유가 있죠. 이거를 대손 충당금 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원의 잔액이 있는 경우 다시 예상을 할 때 우리가 5천만 원의 1% 즉 이거를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5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 더 계상하면 돼요? 50만 원 전체가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 10만 원을 뺀 나머지 40만 원만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빼고 나머지만 인식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0만 원만 우리가 추가로 대손 상각비를 인식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손 회계라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우리가 간접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말 시점에 우리가 예상되는 그 예상액을 맞춰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볼게요. 14번에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기말에 대손 상각비로 추가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대손 상각비를 인식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있는 거는 차감하고 나머지만 계상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다 라고 있죠. 그래서 기초, 즉 작년도에 넘어온 대손 충당금 우리가 만약에 뭐 30만 원 떼일 것 같아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밖에 안 떼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20만 원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3일에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 25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다. 이제 드디어 돈이 뜯겼는데 25만 원이 뜯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뜯길 것 같다고 예상한 잔액은 얼마예요? 20만 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이 20만 원은 전액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전액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충당하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돼서 매출채권 잔액 2,5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자세히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말에 우리 채권 잔액이 2,500만 원 중에서 몇 퍼센트의 대손을 설정한다? 1%의 대손을 설정하는데 여기서 뭘 빼야 된다? 이미 있는 거 잔액,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25만 원 다 까여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설정할 금액은 얼마예요? 2,500만 원 곱하기 1% 해가지고 25만 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세한 회계 처리는 지금은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채권 잔액에 이 대손율이라고 하거든요. 대손율. 우리 몇 퍼센트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대손율이에요. 대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이미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반드시 빼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품 자료에서 선입선출법으로 9월 말에 월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이라는 문제죠. 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T계정을 그려서 푼다라고 했죠. 자, T계정 보시면 일단 여기 기초가 와요. 기초. 자, 월초가 기초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기초 10개고 그 다음에 한 개당 1,000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0원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한 게 있겠죠. 매입. 자, 9월 15일 날 10개 매입했대요. 한 개당 800원. 그래서 10개 한 개당 800원 해서 8,000원. 첫 번째로 매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했는데 8개 매출을 했대요. 그래서 매출한 거는 이제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이제 대응이 되겠는데 매출 원가는 아직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개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25일 날에 또 한 번 매입을 했대요. 그러면 두 번째 매입에 5개 그리고 한 개당 700원 700원 해서 3,500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합계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죠. 판매 가능 재고액 해서 21,500원이 차변의 합계가 되고요. 그러면 대변도 당연히 21,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월말 재고액, 즉 기말이라는 요 시점에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문제죠. 그러면 매출원가를 빼면 기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매출원가 8개. 이거는 뭐부터 나간 걸로 해라? 먼저 들어온 것부터 나간 걸로 해라. 그래서 매출원가 8개는 먼저 들어온 1,000원짜리부터 나간 걸로 한다. 그래서 한 개당 1,000원 해가지고 매출원가는 8,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21,500원 마이너스 8,000원 해서 정답은 3번 13,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